자,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를 분개할 경우 나의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연상사는 거래처에서 컴퓨터 10대를 개당 80만원에서 800만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5대는 판매용, 5대는 영업부 업무용으로 구입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매 목적으로 사온 물건은 상품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영업활동에 쓸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이제 비품 처리합니다. 여기 돼 있네요. 그렇죠. 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어음은 약속한 날에 돈을 주는 것이므로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그 외상에 대해서 재고자산 매입과 관계되는 외상이라면 그 어음은 지급어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재고자산 사올 때, 즉 상품 사고 원재료 사올 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래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 그럴 때 외상은 어음이라 할지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번에 들어갈 거는 지급어음이고 나번에 들어갈 거는 미지급금이 되므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라는 말을 쓰고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 소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 차입금은 부채, 이자 수익이죠. 자, 그러면 거래 판료수를 잘 기억해 보세요.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맞죠? 자산의 증가, 차변인데 이거 틀렸네요.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소멸은 차변.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쭉 되다가 결산 시에 가서 소멸됩니다. 물론 중도에 소멸될 수도 있지만.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현금, 즉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 두 번째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므로 5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이를 정기라고 하죠. 사람은 실수를 함으로 옮겨 적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옮겨 적다가 발생되는 그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즉 정기의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결산할 때 본 절차 전에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이렇게 나오면 경영 성과가 수익과 비용을 말하므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의 변동 상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자본의 변동 상황을 나타냈으므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일정 시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단기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취득원가 3천만원, 잔존가액 0, 이용연수 10년, 결산연일에 대한 단기 12월 30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공식은 1년간 사용했을 때 그 비용 처리하는 공식이고요. 지금 1년간 쓴 게 아닙니다. 보시는 대로 4월에 구입했으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쓴 거예요. 9개월만 쓴 거죠. 그래서 그 9개월에 해당되는 만큼을 1년치 나오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공식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잔존가치라고도 하죠.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1년치고 1년치가 딱 나오면 1년치가 나오면 1년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곱하기 1년 동안 쓰지 않았으므로 12분의 9 이렇게 해주면 12월 30일 결산 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빼기 0 그 다음에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0이 나오네. 300에다 곱하기 9 그 다음에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225만원 나옵니다.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는 것이고 계산기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3개가 표시되죠. 자산, 부채, 자본.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을 뺀 나머지 즉 수익비용밖에 없죠. 수익비용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기 투자 자산. 대표적인 거 단기 매매증권이 있죠. 매출 채권, 선급비용, 제공품. 정답 4번입니다. 제공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꽤 돼요, 여러분.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미착상품, 시송품, 촉송품 이 정도 되니까 그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8월 31일 현재 올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판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온 거 먼저 파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8월 30일 현재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은 그 남아있는 수량 곱하기 그 물건의 단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순서대로 안 팔았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올 초 A 상품 재고는 없대요. 작년에 저번 달에 다 팔았나 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요. 800개 사왔음. 그 다음에 2일날, 그 다음에 20일날 350개 사왔음. 그 중에 8월 25일날 900개 팔았죠. 이거는 매출 금액입니다. 매출 가격.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온 원가로 계산하는 거죠. 남아있는 상품의 원가. 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매출액 계산할 때 이거 쓰는 거고, 얼마 상품 재고 계산할 때는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900개인데 800개 먼저 팔려서 없어요. 나갔어. 쭉.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개 빼줘야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250개 남았고, 그게 얼마짜리가 남은 거예요? 540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 상품 그 재고 사온 금액, 그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 금액은 250개 곱하기 540원 계산기 씁니다. 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단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기초 자본 플러스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은 자본에다 더하는 거니까 추가 출자액 더하고 나면 기말 자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물음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총 수익은 계산해 보시면 돼요. 370만원 나옵니다.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A, B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그럽니다. A 뭐라고 그래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투자자산이라고 그러죠. 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가 3번이죠.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8월 3일 거래 시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 8월 3일 거에 얘 거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1월 1일 거는 현금 10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계정 과목만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답은 8월 3일 거 물어봤어요. 예. 사업주 자녀 등록금 납입을 위해서 회사에 있는 돈 350만원 가져간 거예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 처리해요. 단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가지급금 처리하죠. 예. 그래서 인출금, 차변의 인출금, 대변이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현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인출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죠. 계정 과목.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자산 빼기 부채는 뭐예요?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이걸 쓰면 자산에서 뭘 빼면 자본을 빼면 뭐가 된다? 부채가 된다. 그 자산에서 자본을 빼보죠. 그러면 그래서 자산 이 세 개의 자산에서 빼기 자본. 따라서 40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15만원 하면
105만원 되고, 거기에서 자본 50만원 빼요. 105만원에서 50만원 빼면 55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품 제품 팔고 그 다음에 상품하고 재료 사오고 이런 겁니다. 맞아요. 2번.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하였을 때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그렇죠. 미리 받은 돈이니까. 보기 3번.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외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 시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한다. 급여를 줄 때 종업원한테 일시적으로 받아 보관한 돈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다 라고 그래서 미리 받아둔 돈 예수금이잖아요. 이게 정답 3번이네요. 4번.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온이 모를 때 쓰는 거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온이 모를 때, 그 온이 날 때까지,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상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화장품에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은 회사가 도매 소매업입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라는 말은 화장품을 외부에서 사다가 판다는 말이고, 따라서 화장품이 당사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 기간은 이제 1년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다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개인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일반 과세,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가나다 상사, 그 다음에 성명이 대표자명인데 가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홍길동으로 고칩니다. 자, 홍길동. 자, 그 다음에 개업일은 밑에 17번.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는 이제 8번 도소매, 종목 화장품.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맨 밑에 보시면 삼성세무서장 있죠? 그 21번에서 입력하고 고치는 부분이므로 21번 지금 강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삼성으로 보이시면 이렇게 그냥 고르시고요. 상단에다가 안 보이면 치시면 더 빠릅니다. 자, 다 됐으므로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은 가나다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다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하나씩 보시다 보면 책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되는 부분이 자산이면 자산 밑에 빈 칸에다가 부채 자본이면 부채 자본 밑에 빈 칸에다 입력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손이라고 치시고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거 참고 보시고 고릅니다.
109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 55,000원. 그 다음에 계속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틀렸네요. 340으로 고칩니다. 다 고치고 나면 자산 총계 여기 차변 합계하고 일치되는지 검토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외상배출금 밑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누르면 코드 순으로 정렬됩니다. 껐다 켜셔도 그렇게 되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정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채 및 자본을 봅니다. 자, 예수금이 78만원인데 87만원 되어 있네요. 예, 수정합니다. 자, 나머지 다 맞습니다. 두 개가 다 맞고요.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예, 차액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즉 없다는 뜻입니다. 창을 닫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가나다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배출금 누르시고 우측에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 이즈덤, 그 다음에 자람테크, 오케이더 유통. 오케이더 유통이 틀렸네요. 고칩니다. 정확하게 수정이 되시면 차액이 0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외상배출금 전체 금액하고 우측에 있는 거래처별 금액이 합산한 게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다시 좌측에 지급업을 누르시고요. 또 거래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컴 트루. 예. 입력이 하나 안 돼 있네요. 뉴랜드라고. 자, 그래서 뉴랜드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거나 아니면 상단에 코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뉴랜드라고 여기 위에 검색어란에다 칩니다. 첫 글자만 치셔도 뜨죠? 예, 자동으로. 예, 금액 240을 입력합니다. 예,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의 801번 급여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현금 조교 3번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직접 치세요. 코드 자리에다 클릭하고 801 이렇게 해서 오시면 더 빠릅니다. 만약에 번호가 없다면 좌측에 판매 관리비 누른 다음에 급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현금 조교 번호 지시대로 넣어야 돼요. 3번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 3번 치고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가서 곧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요사항은 모든 거래 부가세 없고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넣으시는 건데 코드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걸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적용은 생략하고. 자, 10월 2일 일반 전표 입력 10월 2일. 책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2022년 2월 28일 상환 목적으로 거래처 진주 상점에서 1000만원을 차입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요. 단기하고 장기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내년 말까지 뭐 갚기로 했다. 또는 내년 말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면 다 단기입니다. 내년이 지나면 장기가 돼요. 내년 말까지라 하면 우리가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공부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1년 이내는 단기로 처리하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내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단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쓰셔야 돼요. 자, 채무 의무로 거래처 넣는 거고요. 거래처 넣으실 때 코드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네, 신용카드는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광고하고 관련된 외상이잖아요. 네, 상품하고 관련된 외상이 아니므로 따라서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광고는 광고 선전비고요. 금액은 33만원. 차변의 광고 선전비 3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채무 의무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므로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입력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미리 지급했다는 말이죠. 계약금, 선급금이죠. 차감한 대금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네, 상품의 외상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 문제 빨리 푸는 요령은 문제를 읽어가면서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상품, 여기다가 선급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자,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이제 차대를 구분해서 쓰는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상품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제 받아야 될 권리 선급금 없애야 되고, 자, 채권 임의로 거래처 넣으시고,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넣어야 되는 채무죠.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북부 서점에서 회계부서용으로 필요한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용 수익을 발급받았다. 자, 서적을 업무용으로 사면은 도서인쇄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면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현금 있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편리에 따라서 본인이 넣으시면 돼요. 자, 5번 12월 4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과의 주식 계정 과목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100주 한 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해 보면 5,000원에 취득했대요. 5,000원짜리를 만원에 팔았으니까 2배 받고 판 거죠. 자, 그러면 수수료가 문제인데요. 수수료에다 별표합니다. 유가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되면, 자, 비싸게 팔았을 때는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다는 말은 장부금액 초과해서 판 거예요. 만약에 싸게 팔았을 때는, 즉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개한 거 잘 보세요. 차변의 보통예금
돈 받은 것부터 넣어볼게요. 수수료 차감하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00주 곱하기 만원. 그러면 100만원인데 수수료 빼니까 만원 빼니까 99만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거든요. 처분할 때. 따라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쓰면 안되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옮겨야 되므로 차변에 있는 장부금액, 단기 매매증권은 장부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장부금액이라는 말은 취득한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5천원에 취득했으므로 5천원 곱하기 100주 50만원. 원래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면 50만원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되면 처분이익에서 빼라. 비싸게 팔았을 때는 이익에서 빼라 그랬으므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에서 빼서 49만원 넣어야 돼요. 수수료 비용 만원 넣고 차변에 대변에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50만원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9일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아직 컴퓨터는 안 받았으므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줬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 그 다음에 차변에다 써야 돼요. 물건을 받을 권리이므로 채권입니다. 거래처 넣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 금액은 10%, 1,500만원에 10% 하면 1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2월 9일 차변에 선급금, 채권이므로 거래처 넣고, 자, 거래처는 견적서에 보시면 동화상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2월 14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만원 적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네,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안 맞으면 장부하고 실제 현금이 안 맞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둡니다. 그리고 결산시까지 계속 찾는 거고요. 결산시까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익으로 대체하는 거죠. 따라서 현금 과부족 쓰셔야 되고, 지금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적다고 그랬으므로 장부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쓰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 써야 됩니다. 이럴 때 출금도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출금으로 입력하면 더 빨라요. 자,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쓴다. 이렇게 오시면 더 빨리 분개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8번 12월 19일입니다.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청산하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출장 가서 쓴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는 35만원이다. 40만원 지급했는데 35만원 쓰고 남겨온 거죠. 5만원. 그 5만원 현금 회수한 거고. 가지급금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금액하고 계정 과목이 밝혀지면 그걸로 대체하셔야 돼요. 출장 가서 어림 잡아서 준 가지급금에 대해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밝혀졌으므로 대체해야 되므로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씁니다. 출장비의 이름입니다.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받은 돈 현금 5만원 받았겠죠.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요. 자, 5번입니다. 일반전 배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첫 번째 11월 30일
자, 일반전표 11월 30일 치시고 내용 보고 입력된 거 본 다음에 고치시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아이언 상사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원에는 송금 수수료 12만원, 1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수수료 부분은 처리를 안 했네요.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그 금액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은 1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100만원이 수수료 포함해서 준 거라는 말이니까 수수료 뺀 금액이 외상매입금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 외상매입금 100만원에서 12,000원 빼요. 그러면 98만 8천원 고치고, 그 다음에 그거 수수료 처리해야 되니까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르면 바로 위에 한 줄이 추가됩니다. 물론 밑에다 넣으셔도 돼요. 차변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월 10일입니다.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만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급여 지급 시에 직원한테 뗀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을 없애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쓰는 건데 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 보겠습니다.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수동하고 자동을 써볼게요. 예, 수동 자동 이렇게 되죠. 4번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고 나머지는 직접 분개하겠습니다.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나중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짜는 12월 31일이고 결산이므로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 회계 처리합니다. 자, 첫 번째 영업부서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원 있다. 소모품비로 다 잡아놨다면 수익과 비용은 그에 발생된 거 그에 처리해야 되니까 다 썼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다 썼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다 쓰지 못했다면 그거 안 쓴 건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다 비용을 잡았으니까 이거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에서 빼야 돼요. 소모품비에서 빼서 소모품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자산으로 잡아요. 남은 거. 근데 장부에는 소모품비로 잡아놨으니까 장부에서 소모품비 12만원을 빼주는 거죠. 대변에 써야지 비용이 소멸되므로 그래서 소멸시켜요. 12만원을. 2번 2021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10월에 기말 수정 분개를 하시오. 그래,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여러 번 나온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 9개월치 있잖아. 이거 1월부터 9월까지는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한꺼번에 다 비용 잡았다 할지라도 이거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결산 시에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고칠 때 너무 비용 처리를 많이 했으니까 보험료에서 빼야 되겠죠. 먼저 차변에 썼으니까 대변으로 옮겨서 그만큼 내년 거 기간 미경과분을 갖다가 소멸시켜야 돼요. 미리 준 건 뭐라고 써야 돼요? 상급비용으로. 얼마를 미리 준 거냐면 9개월치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전체 60만원에 12분의 9를 합니다. 그러면 45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45만원 상급비용 미리 준 거, 대변에 보험료 45만원 이렇게 돼요. 판매 관리비 골라야 되겠죠. 당사가 도매 소매업이므로. 그 다음에 3번 기말의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 외상매출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외국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외화 자산, 외화 부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12월 30일 현재 해당되는 그 채권 채무 거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즉 돈을 다 받거나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율 변동분만큼 그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손해가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따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외상으로 판 외상 매출금이 1200만 원 있다. 1200만 원은 어떻게 써놓은 거냐면 팔았을 때 환율로 쓴 거예요. $10,000. 그럼 그때 당시 환율은 1200만 원 나누기 $10,000 하시면 1200원이었어요. 결산일 됐는데 1100원 됐대요. 환율이 변동이 없으면 회계 처리 안 해도 되는데 변동이 있으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100원 떨어졌죠?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손해가 발생돼요. 그 손해가 발생되면 그 손해의 이름을 뭘로 처리하냐면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100원 떨어졌으니까 100원 곱하기 $10,000 하셔야 돼요. 100원 곱하기 $10,000.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00만 원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 돼요. 환율이 떨어져서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자산을 감소시키고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채권이니까. 자,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창을 닫고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동은 여기다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1월부터 12월 치시고 어디다 넣는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은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처리가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에다.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 찾아서 계산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줍니다.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을 눌러 이렇게 그 대손율을 확인해 봐요. 똑같으면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찾은 거예요. 기말의 채권 잔액 여기 있고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잔액.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니까 채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 다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근데 두 개만 내년에 못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두 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지워버려야 돼요. 나머지 이렇게 지워요. 0이라고 쓰거나 스페이스 엔터 하면 돼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1%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외상 매출금 바드럼 각각 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분기하실 거라면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유리합니다. 이 두 개 확인하고 결산 반영 눌러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이 자리 들어간 거 확인하고 분기하라고 명령 내려야 되니까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5월에 보통예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한 달 동안 도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일개표, 월개표 다 조회 가능합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한 달치니까. 보통 이제 달로 나오는 것들은 일개표, 월개표를 많이 쓰니까 여기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개표 탭으로 가시고, 월개표 탭으로 가시고 5를 두 번 치시고요. 답만 맞으면 돼요. 장부가 하나일 경우는 그 장부에 가셔야 되겠지만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장부를 선택하면 돼요. 자, 보통예금
자, 출금은 대변이죠. 시산표 보는 일개 별개표 보는 방법은 이거 똑같아요.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는 것만 다르고 이게 자산이라면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면 대변 이렇게 보는 거고, 현금하고 대체는 뭐냐면 그 자산이 들어올 때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현금이 아닌 걸 들어왔는지, 나갈 때는 현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나갔는지 뭐 그럴 때 이렇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을 물어봤으므로 얘가 정답입니다. 637만 5천원. 그 다음에 2번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진주컴퓨터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네, 거래처하고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이죠. 이런 식으로 장부조회 해법을 좀 읽어보시고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 탭에서 6월 30일을 2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넣으시고 거래처란 두 곳에다가 진주컴퓨터를 2번 입력해요. 그리고 잔액란을 보시면 정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이거 현금 출납장 가시면 안됩니다. 현금 출납장은 현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만 가야 돼요. 현금 들어오고 현금 나가고 현금 남은 거 이렇게 물어볼 때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준 것도 있고 현금이 안 준 걸로 또 있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준 거 지급한 거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으로 줬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줬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올로 물어보면 일개표 월개표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일개표 월개표가 현금으로 나갔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갔는지를 표시하거든요. 만약 현금 출납장에 가시면 3월 한 달 동안 복리후생비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토탈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거래가 몇 건 안 되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근데 거래는 많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월계표 가셔서 3호를 2번 치시고 이가 원하는 대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찾아요. 이렇게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3월 한 달 동안 복리후생비 나간 거는 이거거든요. 이 계란이에요. 그 나갈 때 현금으로 나갔으면 이 자리에다 쓰는 거거든요. 현금란.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가면 이 자리에다 쓰는 거고. 이게 전부 다 현금으로 지출했네요. 정답은 55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 장부조회 문제를 수업용 프로그램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다가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답을 써 놓으셔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